지난 시간에 그 예고해드린 대로 네. 추리 소설가의 살인 사건입니다. 추리 소설가의 살인 사건. 예,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 이 일본 어로 된 원문이라고 할까요? 예, 네, 원 제목은 다릅니다. 초, 그러니까 이게 울트라, 초, 맞아요. 네, 살인, 초월하다. 예, 맞습니다. 초월하다 할 때 초. 울트라, 살인 사건, 그다음에 추리 소설가의 고뇌, 이렇게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제목이 네, 제가 초가 뭘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고요. 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몰랐는데 이제 그 부제로 붙은 추리 작가의 고뇌 이거는 네, 딱 그 소설들 이게 이제 단편 8편인데 네, 그거하고 정말로 딱 맞게 그 제목을 지었다, 부제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음, 정도로 추리 작가의 아, 고뇌가 다 나타나요. 잘 잡혀 있고요. 예. 예, 단편집인데 몇 편이 돼 있나요? 예, 8편의 단편이고요. 네. 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편들이 이게 추리 작가나 또 음. 출판계, 뭐, 같은 인물인가요? 추리 작가는? 아니에요. 그렇진 전혀 않아요. 다릅니다. 8편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추리 작가나 혹은 평론가 아니면 편집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추리 소설과 관련된 어떤 그 출판계 혹은 음, 작가들이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책 띠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8개의 이야기, 8개의 놀라운 결말. 등단 35년 차 베테랑 작가만이 쓸 수 있는 소설. 작가와 편집자, 그리고 독자가 얽힌 출판의 세계를 무대로 틀렸네. 블랙 유머와 풍자, 그리고 기지를 마음껏 선보인다. 아, 너무 힘을 줘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좋습니다. 예, 이게 그 약간 이 출판사에서 네. 뭔가 좀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띠지에 이제 쓴 글이잖아요. 근데 이게 등단 35년 차는 지금의 이야기고, 좀 이게 굴합니다, 구라. 예, 일본 출간일이 이제 2001년도니까 맞아요. 그때는 뭐 20년도 안 또 된 거 안 아닌가요? 됐어요. 예. 16년 됐을 그렇죠. 텐데. 그 네,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간일에 맞췄을 때 35년 차다. 맞아요, 맞아요. 아,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비교적 최신작이죠, 최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번역된 걸로 봐요. 한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2001년 6월에 번역이 출간이 됐고요. 출간이 되고, 그러니까 19년 만에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소개가 된 거예요. 예, 번역은 어떤 분이 하셨죠? 이게 민경욱 그 번역가신데 상당히 많이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9권이나 번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91작품 중에 9권이니까 10% 정도 하신 거죠. 저는 보통 어떻게 같은 작가를 9권을 했다. 예, 그러면 정말 많이 한 건데, 이건, 그렇죠. 예, 예. 워낙 그러니까 다작인 작가다 보니까 10%도 안 돼, 10%도. 10%가 채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워낙 또 작품이 많으니까 작품이 많아요. 번역하신 예, 분들도 여러분이 맞아요. 애를 너무 많아요. 써주셨다는 겁니다. 작품이. 예. 네. 이게 단편집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각자 길지 않아서 그런지 전체 페이지 수도 그렇게 많지는 예, 않네요. 285페이지고요. 딱 읽기 좋네. 맞습니다. 예. 딱 하루 그냥 읽으면 되더라고요. 네. 원래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은 다 그렇긴 한데, 예. 추리 소설가의 살인 사건,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요? 예, 단편집이 이렇게 인기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은 뭔가 이렇게 진중하고 뭐 너무 심각한 것보다는 뭐 네. 블랙 유머 같은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높은 그 평가를 받지 않는데 요 작품은 그 2002년도에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라는 그 뭐 10편인가 꼽는 어, 거 있거든요.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예, 예. 맞아요. 했는데 거기서 5위를 차지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해에 나온 모든 미스터리를 대상으로 한 거에 5위니까 네. 단편집이 근데 굉장히 히가시노 놀랍죠. 게이고 작가 입장에서는 뭐 5등 가지고는 뭐, 예, 전혀 양이 안 찰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이런 순위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참 이게 미스테리인데 예, 하하, 그렇군요. 의외로 다른 작가보다 음, 등장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순위 같은 거 뭐 이렇게 찾아볼 때마다 놀라는데 1등 뭐 아니면 좀 아예 빼주세요. 오르질 1등 않는 아니면 모양이네요. 싫어요. 뭐 이런 그래, 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해 그 2002년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의 순위에 오른 작품들 중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건 이제 가외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예. 그때 1위가
지난주에 소개한 미미 여사의 모방범입니다. 아우, 이거 예. 장편으로 1500페이지. 예, 1500페이지. 이런 게 1등을 해야죠. 예. 그렇죠. 예. 단편 그리고 30페이지짜리는 5등 정도 하면 잘한 거네요. 진짜 5등 잘한 게 네. 이제 8위 순위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8위가 다카노 가즈아케의 13계단이에요.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했었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작품인데. 예, 근데 이게 8위였어요. 8위였는데 네. 이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이 5위였다니까요. 그렇군요. 신빙성이 조금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니죠. 그만큼 수작이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 중에 단편 하나가, 8편 중에 단편 하나가 그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로 방영이 됐어요. 한 편만? 한 네. 편만. 예. 후지 TV에서 2003년에 기묘한 이야기라는 뭐 이렇게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아직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할 겁니다. 시리즈가 꽤 많은 걸로 몇십 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한 에피소드로 그 첫 번째 작품 세금 대책 살인 사건. 세금 대책 살인 사건. 예. 근데 이 드라마로 방영. 재밌는 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그 스포일러 편에서 네. 그 한 편만 다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세금 대책 살인 사건 편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뭐가 재밌어요. 그렇죠. 되게 재밌어요. 들어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내용이 재밌다는 게 아니라. 예. 교수님이 재밌다는 게 이게 내용이 재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용이 재밌다고. 저는 또 이게, 뭐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예. 드라마로 방영됐던 걸 또 다르게 됐다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게 들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전혀 재밌지 않아요. 교수님이 정하셨잖아요, 이걸로. 자, 추리소설가 살인사건 총 8편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편만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로 할 겁니다. 물론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편만 소개하는 거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포일러 버전 아니에요. 아니고요.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8편 그 단편 내용, 줄거리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다 줄거리들이 너무 재밌어서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이제 다음 주에 할 게 세금 대책 살인 사건인데, 처음으로 대박을 터뜨린 소설가가 신나게 돈을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친구인 회계사와의 상의 끝에 자신의 연재 소설에 세금을 피할 방법을 동원해서 소설을 씁니다. 아주 뭐 이거는 근데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안 되죠. 무슨 내용일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 버전으로.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저는 책을 읽지도 않고 바로 스포일러 버전. 그러게요. 이과계의 살인 사건인데. 두 번째 작품이요. 예. 과학 선생님이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추리 소설을 사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 책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학 이론이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도대체 일반 독자가 읽으라고 만든 책인지 아주 의심스러운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요거는 약간 좀 매기는 것 같은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추리소설 속에 등장하는 너무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아주 풍자가 있고, 요거는 좀 있다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두 번째 단편 관련돼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그 범인 맞추기 소설 살인 사건입니다. 베스트셀러 추리 소설가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4명의 편집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재 중인 소설의 범인을 맞추는 편집자에게 자신의 신작을 주겠다고 해요. 아주 뭐 웃깁니다. 그래서 편집자들 간에 아주 그 자리에서 이제 읽어요. 그 책을. 그리고 범인을 맞춰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편집자들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중에 아주 벌어지는 놀라운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단해요. 네 번째, 고령화 살인사건인데, 베테랑 편집자인 고타니는 자신이 담당한 추리소설가의 원고를 받고는 혼란에 빠집니다. 소설이 가면 갈수록 내용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물론이고 나왔던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도대체 이 작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것이 아주 사실일까? 아주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었나요? 고령화 살인 사건이네요. 다 나이 들었어. 다섯 번째는요? 예고 소설 살인 사건이에요.
지독히도 안 팔리는 무명의 추리소설가인 마스이는 어느 날 자신이 쓴 소설의 내용대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궁금해요. 일약 자신이 쓴 추리소설이 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추리소설을 모방해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로부터 연락이 와요. 어떻게 전개될지 아주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네. 여섯 번째, 장편소설 살인사건이에요. 막 장편소설 탈고를 힘들게 끝낸 작가에게 편집자가 와서는 분량이 부족하다면서 어떻게든 양을 늘리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막 네. 2배로 막 늘리라고 그러네요. 왜냐면 독자는 책 내용보다는 두께를 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 미미 여사의 모방범도 원래 한 권짜리였는데 막 강요를 세 해가지고 권이 세 됐어, 세 권까지 권. 됐나? 딱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아주.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답답한데 편집자가 알려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일곱 번째는 마카제관 살인사건인데 마카제? 마카제 관이에요. 뭐 이름이 네. 마카제라니까 뭐 관, 뭐 건물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살인 사건의 범인을 알려주는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벌어지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단 3페이지 안에서 해결하는데 진짜로 3페이지예요, 3페이지. 3페이지짜리예요? 3페이지짜리 단편이에요. 이건 끝에 한 줄을 이건 읽으면 장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손바닥 장자. 맞아요. 네. 정말 마지막 한 줄이 아주 뭐 그냥 뒤집어집니다. 이걸로 교수님 하셨으면 쉬웠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네, 스포일러 처음부터 버전 끝까지. 네. 마지막 독서기계 살인 사건인데요. 나는 추리소설 평론가예요. 그런데 재미없는 소설을 읽고 좋게 평론을 써줘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자주 빠집니다. 평론가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거를 좀 하려고도 했어요. 스포일러 편으로 아주 재밌어서. 나중에 또 해주시죠. 뭐. 해도 될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평론을 자동적으로 써주는 기계가 있다면서 영업사원이 찾아와요. 평론을 뭐 AI 시대. 더 재밌는 거는 좋게 써줄까 나쁘게 써줄까도 알아서 써줍니다. 그럼 뭐 좋은 쪽 나쁜 쪽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어요. 예. 자, 이렇게 8개의 단편들 줄거리만 살짝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앞부분에서 이 단편집이 추리소설가 그리고 출판사하고 관련이 됐다고 해주셨고 실제로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출판사, 뭐 문학상, 작가, 뭐 소설과 관련된 환경 이런 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이 그쪽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 흑소소설 우리 할 때도 흑소소설 안에 작가들의 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아주 적나라한 블랙 유머가 4편이나 실려 있다고 이제 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재미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방송 들으시는 시점에서 왜냐면은 2월 말에 21년 올해 2월 말에 마지막 웃음 소설 시리즈인 외소 소설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방송을 지금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거는 2월 초란 말이에요. 이거 책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나온다는 이제 소식만 나온다는 들었어요. 생각. 이제 벌써 뭐 예스24 이런데 다 이렇게 깔려 있어요. 네. 근데 2월 말에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사서 보지는 못했는데.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못 읽으셨죠. 그러죠. 네,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은 3월 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2월 초에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소개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외소 소설이 문단과 출판계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또 일본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게 이쪽 출판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뭐 왕성하달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되겠죠. 맞아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조금 뭐랄까 부러워요. 일본의 출판계 이런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도 모든 단편이 앞에 살펴봤잖아요. 줄거리를. 그러니까 출판사나 추리 작가와 관련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블랙 유머 단편집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제로 사용된 추리 작가의 고뇌 이런 것도 모든 단편이 이게 추리 작가, 출판사 관계자들이 고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면 심각한 얘기잖아요. 아주 맞아요. 예. 어둡고 막 침울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히가시노 게이고가 블랙 유머로 승화시켰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각 단편의 마지막에 아주 음,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블랙 유머가 있고요. 네. 역자 후기에도 요 얘기를 짧게 이제 그 번역가께서 해 아, 놓으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당신이 이 소설을 끝까지 다 읽고 씁쓸한 웃음을 흘리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히가시노 게이고를 만난 것이다. 예. 의미 있네요. 씁쓸한 웃음에 진짜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가시노 네. 게이고가 이 두 번째 단편 음, 이과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있는 인터뷰를 한 것이 있고요. 네. 그 이 단편이 왜냐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학 지식이 소설 속에 나와요. 음, 독자들을 괴롭힌다는 아주 설정인데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단편에 이런 어려운 지식이 나오는데요. 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1차원에서는 특이점 주변을 확대해 보통의 점과 같이 취급하는 인류적이고 2차원에서는 극소 해소가 존재하지만 3차원 이상이 되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어, 좀 한국말 하신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내용이야? 이게 실제로 어느 뭐,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라 이런 건가요? 이 이과계 살인 사건 소설 속에 아, 거기에 이런 일부러 이렇게 내용이 써 놓은 예, 거구나. 일부러 써놨어요. 되게 많이 음, 나와요. 이 정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저도 막 읽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단편에 대해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주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추리 소설에 과학 지식을 쓴다든가 전문 서적을 통째로 베끼는 건지 알 수 없는 추리 소설들이 늘어나고 있었지요. 또 그런 소설을 평론가들은 과학 지식에 대해서 대단히 잘 조사하고 있다고 극구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이건 진짜와 가짜가 마구 섞여 있는 거잖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살인 사건을 쓸 당시에 그렇게 과학 이야기가 좋으면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쓰게 된 거죠. 여기 나오는 이론은 누구도 무엇 하나 알 수 없는 것들만을 소재로 해서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놀려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재밌었던 것은 출판사의 교열부에서 의지를 불태워서 제가 사용한 과학 지식에 대해서 체크에 체크를 거듭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절대로 모르겠다고 손을 든 일입니다. 그건 뭐 당연합니다.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출판사에서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하고 물어왔는데 저는 논문을 통째로 베꼈으니 있긴 있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열부는 패배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승자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무승부죠. 네. 재밌는 인터뷰네요. 아주 재밌어요. 네, 네. 아주. 예. 첫 번째 단편 해주신다고 하셨죠? 첫 번째 단편입니다. 8편 중에서. 네, 제목이 제목이 세금 대책 살인 사건입니다. 세금 대책 살인 사건. 예. 예, 요거 1회차로 오늘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스포일러 편 시작을 해볼까요? 나는 무명 작가 시절을 오랫동안 지내오다가 최근작이 큰 인기를 끌어서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런 기분 좋음을 가지고 이제 2층에서 연재 중인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우당탕 쿵쾅 하는 아주 격렬한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아내가 부엌 싱크대 앞에서 아주 대자로 뻗어 있어요. 나는 놀라서 아내의 뺨을 살짝 이렇게 때리면서 깨우는데 그녀가 실 눈을 뜨면서 손에 쥔 종이를 보여줍니다. 그 종이는 하마사키 회계사무소에서 온 서류였어요. 소장인 하마사키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였습니다. 나는 소설가가 된 지 10년인데 올해 웬일로 수입이 많았던 터라 내년 확정 신고를 대비해서 얼마 전 하마사키에게 상담하러 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이 워낙 적어서 혼자 적당히 했었는데요. 서류에는 그 종이가 있는 서류에는 내년 봄에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대충 계산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결국 나는 하마사키를 급하게 집으로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하마사키는 내가 제출했던 영수증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제출한 영수증에 문제가 좀 있어. 문제? 다 제대로 된 영수증일 텐데. 제대로 되어 있긴 한데 하마사키는 파일을 열었다.
우선 이거야. 너 4월에 여행 갔더라? 여행지는 하와이. 맞아. 그게 왜? 이 명목을 뭐라 할까 싶어서 말이야. 아니, 그게 취재 여행,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너 올해 쓴 작품 속에 하와이가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 하마사키 얘기에 나는 올해 작품들을 돌이켜봤다. 단편 소설이 4편 정도. 다음은 연재뿐이었다. 확실히 그 작품들 속에 하와이는 나오지 않는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그럼 안 되는 거야? 뭐 그다지 좋지 않아. 요즘 세무서안에 문필가만 전문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런 녀석들은 작가의 작품 모두 읽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지적한다고 하더구만. 와, 나는 울고 싶어졌다. 그럼 하와이 여행비를 경비로 공제할 순 없어? 그런 셈이지. 예, 이런 아주 대략 난감한 이제 상황에서 나는 아주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친구인 하마사키에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마사키가 어떻게든 올해 안에 하와이가 등장하는 소설을 쓸 수 없겠냐고 묻지만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고 지금 쓰고 있는 연재 소설이 올해 마지막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마사키는 지금 쓰고 있는 연재 소설에다가 하와이를 넣으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의 무대는 추운 겨울의 홋카이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마사키는 내가 제출한 영수증을 가져다가 하나하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와이에서 쇼핑한 것들과 골프 친 것, 그리고 아내가 산 19만 5천 엔짜리 코트와 33만 엔이 넘게 쓴 내 양복 등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싸게 주고 산 노래방 기계도 소설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하마사키가 나에게 계산기로 총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주자 내가 액수를 보고 놀라며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아래층에서 쿵쾅쿵쾅 하는 큰 소리가 납니다. 얼른 뛰어내려가 보니까 아내가 널브러져서 입에 거품을 문 채로 세금, 세금 도와줘 하고 중얼거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 하마사키의 멱살을 잡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하며 그리고 또 어떤 소설이라도 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마사키와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연재 소설의 전면 수정에 들어갑니다.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 제10회. 기어이 여기까지 왔군. 하가는 호놀룰루 공항 앞에 서서 생각했다. 이스미는 이 섬 어딘가에 있을 게 분명해. 노면에 반사되는 햇살에 눈이 부셔 그는 무심코 얼굴을 찡그렸다. 뒤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시즈카가 쓰러져 있었다. 하일 굽이 부러져서 그녀가 말했다. 조심해요. 숙소에 도착하면 일단 비치 샌드라고 여름용 옷을 사러 가죠. 하가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코트를 봤다. 아, 그러네요. 정말 덥네요. 이런 옷은 더 필요 없겠어요. 시즈카는 코트를 벗어 쫙쫙 찢어 길거리에 내던졌다. 예, 이제 여기까지 나는 그 친구인 하마사키의 의견대로 쓰고 나서 왜 굳이 옷을 찢어야 하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하마사키는 이 장면을 위해서 실제로 옷을 사서 찢어보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성용 코트를 샀다고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내가 그럼 남자 주인공의 옷도 찢자고 하니까 그 방법을 2번이나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마사키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하가도 옷을 벗고 싶어졌다. 그는 아르마니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셔츠도 벗었다. 그리고 라이터불을 켜서 그 옷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아르마니 옷은 활활 탔다. 끝내는 구두까지 벗어 불꽃 속에 던졌다. 가죽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제 후련하네. 하가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모습이었다. 네, 정말 후련하네요. 올려다본 시즈카의 얼굴에 작은 모래알갱이가 붙어 있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의 코트와 내 아르마니 양복 산 것을 이렇게 소설 속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사키는 아직도 산 넘어 산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부부가 하와이에서 쇼핑하고 골프 친 영수증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 나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몸을 돌립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하가와 시즈카는 일단 쇼핑센터로 갔다. 그것은 둘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점을 악의 조직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녀석들이 어디서 눈을 번뜩이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시즈카는 가방과 옷 5벌과 구두 3켤레를 샀고 하가는 반바지와 셔츠, 페라가모 구두를 샀다. 그에 더해 시즈카가 향수와 화장품을 조금 샀다. 이 정도면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겠죠. 하가는 양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말했다. 맞아요. 하와이에 와서 쇼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겠죠. 시즈카는 우리가 하와이에 온 목적인 이스미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냐고 걱정하자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단서는 있습니다. 이스미는 골프를 밥보다 더 좋아했어요. 하와이에 와서 골프를 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와이에 골프장을 돌면 반드시 뭔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돈다고 해도 종업원에게 묻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므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으나 우리도 실제로 각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힘들겠네요. 둘은 근처 골프 용품점에 들어가 골프 세트와 캐디백, 골프화, 그리고 골프웨어를 골고루 갖추었다. 이렇게 소설은 점점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연재소설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은 이미 줄거리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주인공들은 하와이에서 몇 개의 골프장을 돌았고 크루즈를 탔고 쇼핑한 후 끝내 별다른 수확 없이 일본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번에는 온천으로 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올가을에 갔던 온천 여행의 경비를 털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하마사키는 아직도 경비 처리하기 위한 영수증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이를 듣고 있던 아내가 얼른 가까이 있는 친정집에 가서 영수증 다발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영수증 목록을 본 나는 얼굴이 흐려집니다. 목욕탕 개축공사에 50만엔, 자동차 수리 19만엔, 장인 어른이 사들인 골동품 항아리 33만엔, 장모님이 피부 관리를 위해 다닌 에스테틱 살롱 영수증 등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소설에 넣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마사키는 어떻게든 해야 한다면서 소설가가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소설에 골동품에 관한 학식을 집어넣으라고도 말을 해요. 소설에 사용할 골동품 공부를 하기 위해 교재로 몇 개를 사들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아내가 다가옵니다. 여보, 이건 못 쓰겠지? 하며 아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받아들고 보니 그건 슈퍼마켓 영수증이었다. 소고기, 파, 두부, 곤약, 달걀. 오늘 밤에 스키야키 재료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 예, 이런 엉망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소설은 아주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가와 시즈카는 이스미를 찾기 위해 온천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떤 건물에 다가가는데 이상하게 건물에 출입구가 없어요. 할 수 없이 하가는 자신의 차로 힘껏 벽을 들이받아 집에 구멍을 내서 들어갑니다. 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그곳은 아무래도 목욕탕 같았어요. 집안에는 이스미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하가가 주변을 둘러보니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아무래도 이게 흉기인 듯해요. 두 사람은 망연자실해서 경찰에 알리자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 알리죠. 하가는 다시 자동차 시동을 걸려 했지만 조금 전 충돌로 고장이 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거 곤란하게 됐네. 이런 데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데. 결국 두 사람은 지나가는 차를 히치하이크 하기로 했다. 얼마 후 차 한 대가 멈췄다. 그런데 운전자는 뜻밖에도 여성이었다. 그녀는 시즈카에게 그런 모습으로 히치하이크를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두 사람을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 여성이 사장으로 있는 에스테틱 살롱이었다. 그곳에서 하가와 시즈카는 침대에 눕혀졌다.
피부관리사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나타나 둘의 온몸에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했다. 에스테틱을 나온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갔다. 그리고 형사를 데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그 하얀 건물은 불타고 있었다. 이런! 하가가 소리쳤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동안 범인이 불을 질렀어. 바로 소방서에 연락이 갔다. 바로 소방차가 도착해 불을 껐다. 하지만 건물 대부분이 타서 내려앉았다. 하가는 화재 현장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스미의 사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하네. 어디로 사라졌지? 하가가 중얼거렸다. 화재 현장에서 몇 가지 물품이 발견됐다. 우선 여성용 기모노 5벌이 제거되어 나왔다. 모두 새까만 제거되었다. 실제로 태우는 실험, 기모노 5벌 분량을 경비 처리. 또 진주 목걸이와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도 제거됐다. 마찬가지로 목걸이와 반지를 경비로. 다른 건 또 없습니까? 하가는 현장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수사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수사원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여기서 며칠간 생활한 듯해요. 식료품으로 보이는 게 여럿 있어. 쇠고기, 파, 두부, 곤약, 달걀. 들으면서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시고 아주 너무 재미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드디어 나는 2월 20일 하마사키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 확정 신고를 마쳤어요.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나는 방대한 액수의 필요 경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예년보다 수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급금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축배를 들고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 나는 지방세무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의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나는 결국 일부를 제외하고 경비 대부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막대한 액수의 세금도 내게 되었어요. 나는 아내와 함께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 제10회를 쓴 이후 어떤 출판사로부터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얼어붙은 거리의 살인도 연재가 중단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 이게 이제 단편집이잖아요. 예, 단편입니다. 한 편, 세금 대책 살인사건을 예. 스포일러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들으시면서 예.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액자 소설처럼 그 소설 소설 속의 속에 소설. 또 예, 소설인데, 거기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간중간에 교수님 나오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액자 소설에 있는 내용도 함께 있는 그렇지. 부분도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소설 속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맞아요. 진짜 이제 착각하셨을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예,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맞아요. 이게 텔레비전 같은 말이죠. 이게 예. 액자 소설 내용이라는 걸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프레임을 넣는다든가, 맞아요. 색조를 좀 다르게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인물 자체가 다른데, 이건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려. 하가는 여기 갑자기 왜 나와? 시집하는 누구야? 막 그러셨을 거예요. 소설 속의 이제 인물인데. 맞습니다.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추리 소설가가 그냥 여러 영수증 막 쓴 거를 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다 바꿔서 그 내용을 들어가게 써서 했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핵심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기를 하면서도 이거 이해 못하시면 어떡하나. 제가 그러네요. 네, 제가 전문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도 비슷하고 해서 착각을 하셨을 수 있고, 또 교수님이 하셨던 부분이 이게 그 내용상 그 안에 들어간 내용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책을 다 읽어보면은 더 자세히 너무 재밌는 내용이죠. 제가 줄여버리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아마 글로 보셨으면 엄청나게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블랙 유머죠, 완전히. 블랙 너무 유머고 재밌는. 웃기죠. 그러니까 웃겨요, 아주. 우리 이렇게 그 회계 처리를, 세무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들으면 너무 재밌는 얘기죠. 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 세금 관계를 다 회사에서 처리를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직접 뭐 하시는 건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유명했는지 요 네. 단편이 네. 이게 유일하게 요 8편 중에서 음. 유일하게 TV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 TV로 만들면 훨씬 아마 이해가 쉬우셨을 맞아요. 거예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예. 예.